어려운데 뭐 중간에 이제 설명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법학적인 좀 설명이라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켄젤과 달리 켄젤 같은 경우는 신칸트학파 또는 이제 법실정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실정법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제 법학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오래된 싸움입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법 자체의 내재성에 의해서 법은 이미 내재적인 질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법 실정주의, 실정법주의들의 이제 주장이고, 아니다. 법은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축되는 것이다. 하는 게 결정주의자들. 결정주의는 누구? 칼 슈미트 같은 표정의 인물인 거죠. 그게 이제 독일법학에서 오래된 논쟁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 법결정주의적인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제대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와 대별해서 보면 로마의 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입장을 취했느냐, 주권자 논리를 가져와서 누가 우리의 주로 모실 거냐 하는 그 논리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로 모시느냐라는 그 외부적 어떤 힘, 물론 이제 정치 철학에서는 그걸 초월성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뭐 신앙에서는 초월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 힘이 현재의 어떤 정상성, 질서 이런 것들을 사실 무화시키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현실 정치, 현실 안에서의 그 삶을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그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런 논리인 거죠. 이제 그게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논리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이중적인 겁니다. 누가 얘기하냐? 그게 독재로 갈 수도 있고 해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상성에 대한 논리는 독재의 논리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보면 법 외부에 주권자가 있다. 이 논리는 이중적으로 또 이제 독재의 논리도 되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여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신학. 그 세속화에서 정치신학 주제가 정치신학으로 어떻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권자 논리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번에서는 정치적인 것을 묻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정치신학 주제와 관련이 이제 상당히 깊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가 뭐냐, 정치라는 것을 묻는다는 게 어떻게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정치적인 것을 신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묻지 않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신학의 그 역할을 논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릴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정치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적 감정 이상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 감정 이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적인 사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것이 신학적인 주제와 맞물려서 사실은 대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사실은 근대법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인 주제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칼 슈미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법학에서의 예외가 신학에서는 기적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학에서 예외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예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기적이 창출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그 유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과 맞물린지를 그 연속성이 있는지 본질적 연속성이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용 읽어주시겠습니까? 법학에서의 예외 상태는 신학에서의 기적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유비 관계를 의식했을 때 비로소 최근 수백 년간에 걸친 국가 철학상의 여러 이념의 발전이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법치국가의 이념은 이실론으로 지탱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때 이실론이란 하나의 신학이자 형이상학인데 이는 기적을 세계로부터 추방하고 기적 개념 속에 내포된 자연법칙의 중단, 기적의 직접 개입을 통해 예외 상태를 설정하는 중단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주권의 직접 개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네, 그게 이제 이실론 얘기가 나오면서 그 근대 법치 국가는 사실 이실론에 의해서 지탱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실론이라는 거는 뭐 아시죠, 여러분? 뭘 이실론이라고 그러죠? 신은 있으나 네, 통치하지는 않는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냥 예를 들면 자연 질서를 신이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 개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은 있지만 신적 개입은 없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이신론에서는 과학적 설명밖에 없어요. 합리적 설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설명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신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실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교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개입은 하지 않는다.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칼 슈미트는 이제 그 이실론은 사실 믿음이고 형이상학이다. 그 자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는 사실 근대 국가가 형성되어서 근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라는 것이 일정한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그런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믿음, 그러니까 신을 배제하고 기적을 배제하려고 하는 또는 근위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믿음의 근거에 기대고 있는 신학적인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화는 사실 세속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근대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묻는다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적과 같이 그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 위기가 발생하듯이 우연적인 위기가 발생하듯이 그 위기를 대처하는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일어났으면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전쟁이 반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혁명이라는 게 뭐 혁명 전야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내일 당장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혁명 전야는 그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걸 그 앞날을 혁명 전야라고 그러지. 지금 뭐 내일 당장 혁명이 난다는 누구도 보장을 못 하거든요. 혁명이라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니까. 사건처럼 도래하는 거니까. 그 메시아적인 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나 재림, 파루시아, 바울이 얘기했던 재림 이런 것들이 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갑자기 도래하는 거예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를 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면 그 이상의 진전은 없겠죠. 그러나 갑자기 뭔가가 강한 요구가 들어와서 그 요구에 반응하고 그리고 결집되고 그런다면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기적과 같은 같은 리더십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히틀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칼 슈미트가 봤을 때는. 그래서 칼 슈미트가 나중에 히틀러 독재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독재 형태로 가는 거죠, 이 논리가.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칼 슈미트는 이제 독재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근대의 새로운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여는 논리도 된다라는 것이 현대 이제 그 연구자들의 그 연구 성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즘에 그 부역을 했으니까 나치에게 부역을 했으니까 그 법 철학이 독재 철학을 옹호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 슈미트를 입에 올리면 정말 이상한 놈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시됐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사람의 논리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논리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 좀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의 그 합당한 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계에 상당히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교의 논리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혁명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 논리,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탈피하는 어떤 그런 방식, 탈신학화라는 작업을 거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신학화 작업으로 다시 들어오는 새로운 방식의 그 논리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취급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해석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중간에 3페이지에 있는 그 정치 신학의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좀 적어놨고요.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속화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세속화는 정치와 신학, 세속주의와 종교 사이의 완전한 단절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단절 속에서 신학과 종교의 형식을 정치의 주요 개념과 제도 안에 보존하도록 새겨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신학과 종교의 형식이 정치의 주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세속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든 아니면 해석적 차원에서 보든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안을 필요가 있죠. 이 논리 자체를 동의하냐 그런 걸 떠나서 이 해석 틀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탈신학화가 탈정치화로 반드시 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신학화만이 진정한 정치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정치와 신학이 서로의 기원과 조건을 이룬다고 해서 정치의 본질이 신학으로 환원되거나 신학의 본질이 곧바로 정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들 양자의 공통된 법의 형식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인 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내지 정치의 경제화 등의 구조적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차이가 합법화, 불법, 이윤과 손실의 구분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같은 믿음과 불신의 정치적 개념들이 현상을 잘 분석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요약이 약간 깔끔하지 않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세속화 논의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논의로 가는데요.
단순히 이제 신학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그 신정 정치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거는 또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탈신학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세속화를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 슈미트의 이제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이제 세속 철학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사상들을 다룰 때 우리가 거기서 신학적 작업만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신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게 종교와 신학이 끊임없이 이제 세속적 학문, 소위 말해서 다운표하고 세속적 학문과 끊임없이 그 관계성을 상황 가운데서 논하고 정치적인 것을 질문하는 가운데서, 상황을 질문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질문한다는 건데, 그 정치적인 것을 질문하는 그 판단의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정치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이 정치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했고, 그게 거짓 믿음이든 참 믿음이든 그것의 싸움이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신학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치인 것 안에서 그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논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했던 거죠. 로마서에서 쓰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마에 대한 자기의 입장은 분명히 로마의 시민은 아니죠. 자기도 아니고, 또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인이 되어라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로마의 근세를 거부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 그곳에서 알더라도 참믿음의 근거에 있다면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게 로마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바울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자세,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세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어렵죠.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데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좀 접하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좀 낯선 인물이죠.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그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책, 이게 이제 칼 슈미트의 책이거든요. 얇아요. 이제 대표적인 정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다른 책들도 유명하지만은 이 책 기독교인들이 조금 읽어봐야 되는 주권에 대한 4가지 그 장이라고 해서 주권에 관한 4개의 장이라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뭐 그냥 읽어버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뭐 개론적으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 책을 한번 읽으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개론서를 자꾸 참조하시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사람 책을 그냥 가져와서 한번 한 챕터라도 그냥 읽어버리는 습관을 기르시면 훨씬 더 내공이 잘 쌓입니다. 교수님, 지금 정치 신학의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념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윌리엄 몰트만의 말하는 그 정치 신학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을 적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어떤 몰트만이 말하는 정치 신학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정치 신학은 뭐다? 네네. 몰트만 신학을 제가 뭐 정치 신학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비교를 좀 하기는 힘든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은 사실 신학의 정치, 그 소위 말해서 신학적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정치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얘기하는 정치라는 거는 뭐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치 신학이다 하는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신학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정치 신학이 있고요. 그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정치 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분법을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닌데 이 차이를 알 수 있어야 이제 이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정치 신학 논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몰트만뿐만 아니라 몰트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케노시스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케노시스라는 거는 자기 비움이잖아요. 자기 비움의 논리라는 게 이제 십자가의 신학인 거예요. 신학 정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제 몰트만의 정치 신학이라는 거는 이 자기 비움으로서 약함의 신학, 그 약함의 신학이 어떻게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뭔가를 추동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약함 자체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자에 대한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저기 뭡니까? 부산자라고 하죠. 뭐라 해야 되지? 부르주아에 대한 그 저항이라든지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이제 같이 끼어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신학적 모티브를 바로 가지고 철학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정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정치 신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결들이 몰트만에 많이 있겠죠. 신학자마다 자기들 주장하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 원리들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르트는 또 다르겠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치 철학에서 하는 정치 신학은 이제 방금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철학으로 주권,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민이라 말하는 민주주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공동체 이런 질문에 있어서 그 핵심적으로 신학적 모티브가 어떻게 그 세속화적 방식으로 여기에 끼어들어 있느냐 그 생각들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적 주제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신학적 총체성이 중요하죠. 신학적인 연결고리 인테그리티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신학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울을 사용하겠다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주권 문제, 법 문제, 인민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대체로. 이거는 정치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 원리적인 주제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하죠. 분야가 다른데 뭐 억지로 이제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상당히 실천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네, 실천적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훨씬 뭐 그 정치 철학적인 주제는 이론적인 주제가 좀 더 강하고, 신학에서 정치 신학은 상당히 실천적인 장으로 많이 가 있죠. 네, 그게 또 뭐 차이라면 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정치 철학에서 그 이제 철학자들이 가지고 오는 성경인데 바울의 그 글들의 내용을 가져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이 있잖아. 사용하는 네네. 그 해석은 정통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 해석과는 좀 차이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르다 이렇게. 네, 다르다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타우베스가 유대인 랍비로서 바울을 해석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그래서 바울의 정치 신학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랍비로서 로마서를 강해를 한 거예요. 네,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말하자면 법학자도 나 등장하고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 물론 이제 이 강의가 일반 대학에서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뭐 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누가 강의를 한다 싶시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저처럼 이제 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싶으면 신학적 주제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철학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러니까 몰트만도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그 타우벤스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유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하게 될 이제 바디우라든지 아감벤이라든지 지젝이라든지 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타우벤스가 대학이라는 그 독일의 이제 독특한 뭐 학제도 영향이 있긴 한데 독일은 사실 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분이 없잖아요. 일반 대학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과 교수가 강의를 해도 이제 그게 어떤 근위 있는 교수 강의한 거라면 일반 학문을 다루는 주제로 그냥 이렇게 급부상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와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던졌던 이 강의가 일반 학문에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학문적 문제에. 그래서 바울의 정치 신학이라는 주제가 베냐민에게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참조 삼아서 철학자들이, 정치 철학자들이 뭐 이게 바울이 보수적인 바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타우베스가 읽은 거는 상당히 급진적인 바울로 읽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 하면 예수에 비해서 보수적이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보통 인식되잖아요. 제도화되고 교회를 제도화되고 또 국가에 뭐 굴종하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남녀 관계도 좀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족 중심의 뭐 이런 사회, 그 혈연 중심의 사회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공동체를 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이는 바울을 새롭게 읽은 게 이거예요. 새롭게 그 전에 이제 베냐민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신학적 단편, 정치적 단편을 읽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루터 이후에 로마서를 루터와는 거의 반대로 읽었던 대표적인 그것도 루데인 납비가 바울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인 주제로 접근한 것이지만 일반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이 사람의 해석이 독창적인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덥석 물고 학문적으로 그 바울을 자기의 어떤 논리, 그 철학적인 논리에 바울을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적 획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문들이 다시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서구 학문들이 종교로부터 탈피하려고 했었는데 세속화로 가려고 했는데 학문 자체가 다시 종교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 쪽으로 또 넘어왔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신학적 주제는 아니고 그 일반 학문에서 그냥 그 분야에서 하는 주제들인데 이제 소위 신학적인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정치 철학에서는 그걸 정치적인 것이라는 질문과 맞물려서 신학적인 것을 특히 메시아적인 것을 바울의 메시아적인 그 주제를 그 정치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정치 철학에서 하는 정치 신학적 작업이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신학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듣는 어떤 정치적인 주제들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사실 사회참여적 주제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공공신학 여기서 강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 공공신학 그 정도 공공신학이 이제 좀 많이 발전한 그 대표적인 신학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치철학은 완전히 또 다른 결에서 그 정치신학은 또 다른 결에서 이야기됩니다. 공공신학 이런 것들 정치신학인 거죠.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신학에서 얘기하는 정치신학이라면 이 정치철학은 이제 정치신학은 급진 정치 철학에서 다룰 법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주제죠. 철학적 주제고 또 정치 철학이라는 원론적인 그 주제. 그러니까 철학인데 좀 사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와 관련된 주제고요. 실천적 맥락이라기보다는 법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뭐 그랬을 때 법과 그 주권과의 관계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이제 다 민주 주권을 부르짖는 그 사회에서 그럼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이론적인 작업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묻는 거죠. 바울을 매개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들을 끌고 와가지고 묻는 것, 그게 이제 정치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흥미로운 주제들이 사실 들어있는데 좀 광범위한 주제고 제한된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 번호 매겨져 있는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칼 슈미트가 비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칼 슈미트는 사실 독재 정권, 독재주의를 권위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재주의를 그의 이론은 독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통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강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게 역전현상을 나타내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기독교인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사회의 문제들에 조금 더 뭐 공공신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학문 자체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그 칼 슈미트가 독재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홍철기시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칼 슈미트가 이론을 다 완성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 홍철기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칼 슈미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의 이론이 독재를 옹호했던 이론인데 그가 말했던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 정신을 간파하는 이론들이 많았다는 거.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 재밌는 분석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신은 사실 거의 독재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도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나 성서나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많이 충돌이 돼요. 실제로. 그 철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회의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그러한가? 라고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신이 존재하면 안 돼요. 철학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신을 믿죠. 신을 믿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철학하는 사람의 이제 고민이라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회의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은. 거기는 신도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그냥 다 붕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 슈미트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바깥의 예외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하는데 그 예외 상태 안에서 사실은 모든 권위들이 따지고 보면 무화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심지어 법조차도 법적 권위조차도 입법자들 권위조차도 무화시키는 그런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급진적인 논리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공평하다는 그 주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주장. 다음 주에 바디유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혁명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신을 모시고 있는 신을 믿는 논리인데 사실 그런 이제 독재자를 인정하는 거죠. 주를 인정하는 건데 신이 있다라는 거. 그 신은 절대적인 신이라는 믿는 믿음은.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절대적이니까 이 절대적인 신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논리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내세웠던 주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하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남녀노소와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이 없다라는 계급 철폐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칼 슈미트 같은 논리가 만들어주죠. 물론 이제 이런 논리조차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좀 복잡한 결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선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다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거는 민주주의일까요?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안에는 이것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대표를 뽑으면 우리의 의견이 수렴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하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선거를 하는 순간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칼 슈미트는 이제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확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광장에 모여야 된다. 광장에 모여서 그 여기 이제 나옵니까? 아, 그 뒤에 나오네요. 뒤에 넘어가는데 그 발성 투표라고 해서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성 투표는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인데요. 민주주의 그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선거라든지 뭐 추첨이라든지 이런 투표를 하지 않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발성 투표라는 거예요. 발성 투표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발성을 내지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를 들면 앞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이제 가미된 건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동의를 하고 표현을 하고 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그걸 이제 진정한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대의를 하는 방식 말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의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들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의고 그 대의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견해가 들어있는 건데요. 굉장히 급진적인 견해잖아요.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그 하버마스처럼 이제 발성 투표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버마스가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거는 대표는 허구다는 거예요. 대표는 허구다. 이 민주주의 그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이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것으로 물었다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대의하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도록 요구하니까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건가? 완성됐다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물을 수 있는 방식은 법을 문제 삼는 거예요. 법을 문제 삼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헌법도 완성된 게 아니죠. 민주주의도 완성된 게 아니죠. 계속 물을 수 있는 방식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허구다. 대표는 허구다라는 그 주장.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슈미트가 그 대표성 대신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데 이 정치적인 것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공공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야 된다. 여론민주주의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발성 투표를 통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방식. 물론 이제 이게 현대사에서는 좀 더 복잡하겠죠.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오로지 선거 위에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생활 정치, 생활 민주주의 방식의 그게 이제 제도화 되든 아니면 이제 문화화 되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칼 슈미트가 사실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투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이 인민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민주권에 의해서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죠. 제헌국회가. 그런데
헌법도 지난주에 베냐민 예를 들었잖아요. 법정립적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제1국회가 만든 그 법이 완벽한 법이냐, 무결의 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민이 추상적으로는 인민주권을 확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법이 또 인민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정말 같은 거잖아요. 강정말 또는 시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인민들을 어떻게 가둘 수 있는 가둘 수 있는 인민들이 싫어한다는데 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국책 사업 같은 거 예를 들면 인민들이 다 싫어한다는데 인민들이 싫어한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데 왜 국가는 밀어붙일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인민법이 사실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법 집행입니다 하면서 그게 붙이잖아요. 이거 뭘 위반하는 사람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쳐넣는 그런 방식으로 법 집행이라는 그 명분에 의해서 인민들의 그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 슈미트는 그 배제 논리를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제 논리를 주목하는 그 지점에 어떻게 보면 그 인민주권이 부정적으로 소외되는 그 부정적 주권.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칼 슈미트의 얘기하기보다는 홍철기 씨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주권은 주권인데 이제 능동적 주권 말고 이 주권이 배제당하는 그걸 이제 소외라 그러죠. 보통 배제를 당할 때 소외라 그러는데 이 소외될 때 생기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동적 주권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수동적 주권이라는 말은 조금 좋은 표현이 아니어서 수동적 주권이라는 말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란 말은 이제 수동적이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권을 법이 주권이 법을 확립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이 다시 주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주권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게 인민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초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항상. 민초들의 삶을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거냐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정치 것이라는 질문들이거든요. 그게 다. 말하자면 이상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토피아니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느냐. 그게 다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누가 배제를 당하지 않고 모두 다 혜택을 누릴 것이냐. 배제당한 자 없이 배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건 어떤 권력이 그걸 배제하는 건데 그 권력을 비판하고 배제하는 자를 옹호해 줄 수 있는 논리를 가질 거냐 하는 게 다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건 곧 신학적인 질문과도 다르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 법이라는 것이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도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로에 넣은 걸 주목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이 사실은 인민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민은 배제돼요. 사실상 이 주권에서는. 예외자가 인민 자체가 아니고 입법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자예요. 대의된 자예요. 대의된 자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거는 인민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민이 대표성을 줘서 인민이 세우는 것처럼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민들이 세운 법인데 인민이 배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배제를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정치신학의 핵심이에요. 이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홍철기 씨가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부정적 주권인 거예요. 이게 이 부정적 주권은 어떤 식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헌법 곁에 있어야 됩니다. 헌법 곁에 있는, 그러니까 헌법과 지위가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민 주권을. 인민 아래에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위에 있어도 안 되고, 헌법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요. 그거는 이제 헌법 곁에 있는 인민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헌법을 꺼내고 시험을 붙일 수 있는 인민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리다 얘기할 때 법 이전의 정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칼슘미트의 주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그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좀 어려운 주제긴 했지만 또 낯선 주제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했을 것 같은데 칼슘미트가 이제 질문했던 주제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이거 보고 네네. 뭐 본문을 안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신학 이거 짧으니까요. 이거라도 여러분 좀 구입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칼슘민트와 이제 야콥 타우베스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4강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4강의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초적인 작업이고 4강의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강의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다음 4번 남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진중히 관여하면 불쌍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